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141페이지 제5장 철근 콘크리트 파트 구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자, 이 철근이란 재료하고 콘크리트한 재료 두 가지를 합성해서 만든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그래서 보통 레인포스트 R자 콩의 C자 RC조라고도 칭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RC조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 철근과 두 개를 합성해서 만드는 개념이다. 그러면 철근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대표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장점이, 자,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에는 매우 좋다는 것에 강합니다. 인장력은 매우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철근은 가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연성적인 측면이 부드러운 성질, 굽혀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 이 철근의 단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단점은 첫 번째로 철근은 이 내하 불에 견디는 성질, 이 내하성, 하재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자, 녹슬기 쉽습니다. 대기 상태에 놔두면 녹슬기 쉽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철근은 바로 이런, 자, 그리고 자굴이 발생이 됩니다. 자굴이 발생이 된다는 거. 자, 이것이 단점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을 일정 배합비로 섞어서 제가 한 거죠. 물로 비빔한 것이 바로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의 장점적인 측면을 봤을 때 장점은 첫 번째로 이거는 압축력, 누르는 힘에 무척 강합니다. 압축력에는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세계 최고 기록이 나 있는 콘크리트 강도는 1제곱미터, 자, 1m 정도의 콘크리트를 만들면, 여기다 미국의 지금 최고 큰 항공모함, 니미츠급의 항공모함을 위에 얹어도 버틸 수 있는 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축력에는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이 철근의 부식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철근의 부식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 철근을 내화성이 좋죠. 이 내화성이 철근보다 좋습니다. 내화성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철근의 자굴을 방지해 줍니다. 콘크리트가 철근의 자굴 방지해 주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 반면에 콘크리트의 단점적인 측면은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얘는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은 약해요. 인장력이 약하고, 콘크리트는 연성적인 측면이 떨어져요. 연성이, 가공성이 없어요. 자, 이렇게 굽히면 뚝 부러집니다. 치성적인 성격을 띱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서로의 단점을 서로의 장점으로 상호 보완해 준 구조가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철근은 인장력을 부담하고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부담하도록 설계한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구조 개요적인 측면을 봤을 때 1번에 철근을 짜고 콩을 부어서 일체식으로 구성한 라멘 구조로서 우수한 내진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에 라멘 구조하고 벽식 구조의 대표적으로 해놨습니다. 앞에서 다뤘던 건데, 철근 콘크리트 기둥보, 바닥판에 강절정으로 구성된 구조가 라멘 구조죠. 그래서 얘는 보가 있는 게 라멘 구조입니다. 그래서 라멘 구조를 골조 구조라고도 하고요, 또는 털 구조라고도 합니다. 털 구조.
그리고 기둥보구조 이렇게도 칭합니다. 그래서 라멘 구조의 개념을 이렇게 칭한다. 기억하시고, 그럼 라멘 구조라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있고, 자,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인 포가 놓여진다.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포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바닥판이 필요하죠. 바닥판 없이 사람이 살 수 없죠. 물건 적재가 안 되니까 바닥판 슬래브가 구성되는 구조. 이것이 라멘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라멘 구조의 포는 여기 고정이 되죠. 그래서 이 포는 양단 이 고정단으로 설계가 되죠. 이 고정단으로 고정지지로 설계가 됩니다. 고정단으로 이 고정지지로 설계. 그래서 왜 일체성이 돼요. 콘크리트 탓에 굳어서 못 움직이죠. 강성이 우수한 구조죠. 그래서 이 라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포가 설계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된다. 그러면 다른 벽식 구조나 다른 일반 플랫 슬래브 구조 이런 것에 비해서 라멘 구조가 슬래브 두께를 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래브 두께는 이 바닥판 두께, 슬래브 두께를 비교했을 때는 자, 이 벽식 구조 슬래브 벽식하고 라멘 구조를 따졌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 벽식 구조 슬래브 두께가 두껍습니다. 얘를 두껍게 하고 라멘 구조가 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슬래브 두께는 벽식 구조 바닥판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럼 라멘 구조가 좋은 점은 이거예요. 보통 층고가 높기 때문에 이 공간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활용성적인 점이 공간이 좀 넓으니까 생활하기에는 조금 좋습니다. 근데 단점은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층고가 높아지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층 높이가 높아지니까. 왜냐하면 층고를 낮춰버리면, 층 높이를 낮춰버리면 많은 세대가 들어가니까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는데, 층고를 높여버리면 분양하는 세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멘 구조는 대신 층간소음이 적습니다. 보통 이 벽식 구조가 층간소음이 심합니다. 공간을 이렇게 나중에 이 벽은 예를 들어서 조적벽을 쌀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장 제품의 벽을 갖다 조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벽을 갖다 교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벽식 구조는 자, 이 벽으로 이루어진 거죠. 자, 이 벽식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벽체하고 바닥판으로만 설계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철근 콘크리트 이 벽체하고 이 슬래브 바닥판 딱 두 개로 설계가 된 겁니다. 슬래브하고 이 벽하고 두 개로 설계된 게 이 벽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벽식 구조는 이 벽이 무슨 벽으로 설계되는가 하면 전단벽입니다. 전단벽, 내진벽으로 설계가 됩니다. 보통 전단벽이라는 것은 자, 이겁니다. 핵력, 수평력에 자, 지진 같은 수평력도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벽이 전단벽이에요. 그러면 전단벽이면서 내력벽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 이 벽이 전단벽이면서 내력벽 역할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벽이 다 받아줘요. 수직 하중도 다 받아주고 수평의 외력도 다 받아주는 게 이 벽이에요. 그래서 이 라멘 구조보다는 이 벽식 구조가 내진 설계상은 더 유리합니다. 잘 버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벽식 구조가 도입된 것도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가 도입되면서 벽식 구조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80년도 후반기에 노태우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200만 호 건설 약속도 했지. 그리고 그때 86년도 전인가 그때 지진도 생겼습니다. 미국 서부에 대지진이 생겨서 많은 인명 손실이 생겨서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지진 오면 위험하지 해서 그래서 그때
아파트의 내진 설계,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 설계 들어가면서 아파트는 이 벽식 구조의 형태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기둥과 포가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둥하고 포를 설계를 안 하고 벽하고 슬래브로 설계한 것이 벽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왜 층간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쉽게 계급부를 지한 나머지가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사방이. 그래서 꼭 어떤 개념인가 하면 깡통 안에든 드럼통 안에든 사람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쿵 하면 울리는 거예요. 전음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층간소음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벽을 철거 해체해서 자유롭게 수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벽은 전단벽 내진벽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철거 해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등뼈를 몇 번 등뼈를 뺀 거하고 똑같은 역할입니다. 이걸 철거를 해버리면. 그래서 마음대로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벽식 구조, 그래서 공간의 가변성이 떨어지는 게 벽식 구조입니다. 그러면 얘는 보가 없기 때문에 층 높이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 회사 쪽에서도 이걸로 가는 이유가 얘보다는 얘로 설계하는 것이 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로 가는 겁니다. 라멘 구조로 하게 되면 보의 추미의 높이를 높게 해야 되고, 보가 있으면 이 반자를 틀 때, 천장을 가면 반자를 틀 때 밑에 낮춰야 되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이만큼 더 필요한 겁니다.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이만큼 공간이면 10층이면 엄청난 개념이 됩니다. 20층 건물이 더 많아지죠. 그럼 몇 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파트 설계를 하면 벽식 구조로 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이거는 보통 층 높이를 2.8m, 최악의 경우는 2.6m까지 보통 설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층 높이를. 그래가 이 반전 높이를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층고가 좀 높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벽식 구조 형태로 많이 가고 있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인장측은 철근이, 압축측은 콘크리트가 부담하도록 설계. 요거는 뭐 시험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성립 이유 개념이 나오는데, 철근과 온도에 의한 선팽창 계수는 거기 가서 성립 이유에서 1번에 자, 선팽창 계수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다. 자, 보통 자, 이거죠. 선팽창 계수의 개념은 용어 개념상 거기 해놨습니다. 보실 분들은 보시고, 페이지 143페이지에 보시면 선팽창 계수가 나옵니다. 물체의 길이가 온도 1도씨 상승했을 때 늘어나겠죠. 신장과 원래의 길이의 비를 나타낸 게 선팽창 계수입니다. 온도가 1도씨 상승할 때 얼마나 늘어났느냐, 원래의 길이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느냐, 그것이 선팽창 계수인데, 그러면 열팽창 계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열팽창 계수. 열을 받으면 팽창할까 합니까? 그러면 이거의 반대 개념, 이거는 팽창한 거고요. 반대로는 수축 계수겠죠. 반대의 개념은 수축 계수일 거 아닙니까? 늘어날 때는 똑같이 늘어났는데 줄어들 때는 다르게 줄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계수들은 거의 같다는 거예요. 거의 같아야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거의 같아야 돼요. 늘어날 때는 같이 늘어났다가 줄어들 때는 다르게 줄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계수들은 같습니다. 그런데 142페이지 보면 5번에 철근의 탄성계수, 콘크리트 탄성계수가 나오는데, 탄성계수 또는 영계수라고도 합니다. 영계수. 그래서 이 탄성계수, 영계수는 같지 않습니다. 자, 탄성계수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 부재가 있을 때 그 축은 길이 방향이 축이었죠. 제축 방향. 제축 방향의 이 내부의 응력도에 대해서, 자, 잡아당겼을 때 그 내부에 잡아당기는데 응력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내부에는 인장 응력이 생긴다. 그 응력도에 대해서, 제축 방향의 응력도에 대해서 직각 방향, 이 직각 방향의 변형도를 나타낸 거예요. 직각 방향의 변형도를 나타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탄성계수, 영계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변형이 큰 것이 탄성계수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콘크리트의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제가 실제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여기 힘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응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쪽으로 변형이 안 생기고 얘는 뚝 떨어지죠. 이런 건 탄성 계수가 약하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철은 잡아 당겨버리면요. 뚝 안 떨어집니다. 쭉 늘어나면서 이게 얇아지면서 나중에 탁 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많이 당겨봤기 때문에 강강구조부터 해가지고 뭐 파이프형 구조, 뭐 일반 철골부터 해서 철근 싹 다 잡았던 게 다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나중에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형 탄성계수입니다. 그래서 철근하고 그래서 그 수치를 외우지는 마십시오. 2.1 곱하기 10의 6성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안 외워도 되고요. 그러면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수치 하나는 10의 5성이고 하나는 10의 6성이잖아요. 그래서 탄성계수는 철근이 커요. 그래서 염계수는 다르다는 거. 같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평장계수, 탄성계수, 따르면 열평장계수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나올 때는, 그래서 이거는 뭐 지문에 몇 번 서술이 되었습니다. 한 서너 번, 3번 정도 언급이 된 것 같고요. 답은 안 됐고요. 답은 여기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답은 탄성계수 다룰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서 봐두십시오. 계수라고 다 같으면 안 된다. 탄성계수는 다르다. 그 측면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조금 깊이 들어가면 철근하고 콘크리트 응력 부담 비율이 그럼 보통 콘크리트 이 단면을 보면 딱 잘라보면 철근이 별로 안 차지하죠. 철근은 그렇게 많이 안 차지해요. 거의 대부분이 콘크리트가 많이 차지하는데 그러면 철근하고 콘크리트 응력 부담 비율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과연 단면적 B만큼 될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응력 부담 비율은요. 탄성 계수 B만큼 부담을 합니다. 그럼 탄성 계수가 큰 만큼 철근이 많이 부담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그까지는 공부를 일단 안 하셔도 되고 일단 탄성 계수가 다르다. 이 정도는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141페 2번 하단 2번 알칼리성인 콘크리트는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준 녹쓰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이건 2번 출제가 되었죠. 그 알칼리성을 바꾸어서 우리가 냈던 형태로 초창기 한번 내고 나중에 최근에 한번 냈습니다. 그래서 알칼리성 자 보통 콘크리트는 보통 pH가 12에서 13 정도 되는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H가 이 정도 이상만 유지가 돼 주시면 된다. pH가 11 이상 유지가 되면 녹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철근이 이 녹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pH는 11입니다. 11 이상 유지가 되면 우리가 녹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부착 강도가 비교적 커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성립 이유 중에 이 부착 강도 때문에 성립이 됐다 보시면 되죠. 둘이 붙으면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철거 해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철거 해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 포크레인 갖다가 앞에 대고 둥둥둥둥둥 때려서 부수고 옛날 어떤 경우는 막 인부들 동안에 안에 부수 철거할 때 오한마 같은 거 가지고 막 때리고 일반 벽돌벽 이런 건 깨고요. 그리고 크레인에다 축 크게 만들어서 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 언제가 각층에 포크레인 언제가 막 두드리다가
포크레인하고 같이 추락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최근에는 폭파공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폭파공법이 쉬운 건 아니에요. 잘못 계산하면 옆에 저번에 다 파괴되는 경우도 있죠. 그때 성남시청 폭파공법 쓸 때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구시청 폭파공법에서 부르게 돼 옆에 막 파손되고 이런 경우 있죠. 그거는 계산 잘못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교적 크기 때문에 철근의 자굴 방지라든지 이 압축력에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콘크리트로 철근을 피복함으로써 내구 내하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번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원래 철근은 내하성 떨어지고 녹슬기 쉽잖아요. 내구성이 안 좋다는 거죠. 그것을 콘크리트가 피복함으로써 내구적인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해도 탄성계수가 다르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철근과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다르다. 그리고 6번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대한 저항이 많거나 인장력은 약해요. 자,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보통 압축 강도의 대략 10분의 1에서 15분의 1 정도 사이로 들어옵니다. 요 정도의 자 우리가 인장 강도를 가집니다. 콘크리트 인장 강도. 그래서 콘크리트는 그래서 압축력만 부담하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인장 강도 이거는 설계시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설계시 무시하고 설계합니다. 일정 받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안전율로 그냥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번에 철근 압축력과 인장력에 대해 거의 같은 강도를 가집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거의 같은 강도를 가집니다. 그런데 철근은 가늘고 길게 뽑기 때문에 자굴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철근은 열 전도율이 높아서 하재 시 강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되나 열 전도율이 작은 콘크리트가 피복해 줌으로써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죠. 그리고 참고사항에 허용 응력 설계법과 극한 강도 설계법이 있는데 요거는 내용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내용이 있었는데 허용 응력 설계법하고 극한 강도 설계법은 이것이 10회 때 기출된 문제입니다. 10회 때 기출되었는데 이때 문제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것은 그래서 이때 모두 정답으로 인정을 했어요. 모두 정답으로. 그래서 시험 범위 외로 봤다는 겁니다. 이 신청을 보통 학생들이 하니까 받아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극한 강도 설계는 허용 응력 설계법이 공동주택 관리의 건축 일반 구조에는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설계법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 봐준 겁니다. 특히 극한 강도 설계법 이런 것들은 뭐 대학원 과정에 가서 이렇게 배우는 내용으로서 이 공동주택 관리사들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 구조를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통일하게 이의 신청하면 돼. 10회 때 모두 정답으로 인정을 해 줬거든요. 이 설계법을. 문제 오류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용어 정리 거기 해놨습니다. 뭐 선평장계수, 탄성계수, 탄성계수비, 그리고 부착력, 그리고 내구성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내구성은 원래 그대로 품질 그대로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내구성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중성화. 자, 이 콘크리트의 중성화를 탄산화라고도 합니다. 탄산화. 같은 문장에 콘크리트의 중성화 또는 탄산화 이렇게 칭합니다. 중성화, 탄산화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중성화, 탄산화는 보통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성을 띱니다.
그다음에 콘크리트의 시멘트의 석회 성분하고 물하고의 수화 작용에 의해서 바로 콘크리트가 적을 띠고 있습니다. 수산화칼슘을 띠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콘크리트가 철근을 피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콘크리트가 수산화칼슘 성분이거든요. 이 수산화칼슘 성분이 형성돼 수화 반응에서 수산화칼슘인데 이것이 pH가 12에서 13 정도 되는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계속 이걸 유지할 수는 없다. 사람도 나이 들어가면 연수가 지나면서 자, 이 약간씩 변형이 있죠. 성격도 약간 변하고 체질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수산화칼슘이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현상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요. 같은 거 아니에요. 자, 백화현상은 여기 콘크리트 내에 물하고 수화제가 안 익힌 그 석회가 밖으로 나오는 거고요. 얘는 석회가 이미 자 뭐하고 이 물하고 수화제가 수산화칼슘 성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CO2하고 얘하고 반응을 하면서 탄산칼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백화현상은 석회가 물에 녹아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탄산가스하고 반응해서 흰 가루가 생기는 현상이고요. 얘는 이게 탄산칼슘으로 바뀐 이건 흰 가루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탄산칼슘으로 바뀌어 수산화칼슘에서 탄산칼슘으로 바뀌는데 근데 이 탄산칼슘의 pH가 8.5에서 10 사이가 유지돼요. 8.5에서 10 사이. 이걸로 유지되다 보니까 이때 그러면 보통 콘크리트 pH가 11 이상 유지가 돼야지 철근이 녹슬는 걸 방지를 해줄 수 있는데 얘는 10 이하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철근이 녹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걸 이제 콘크리트 중성하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 중성하라는 것은 바로 이거죠.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을 갖다가 상실하는 겁니다. 상실하면서 약알칼리화 된 겁니다. 이렇게 약알칼리성화 된 거야. 약알칼리성 된 거. 이것이 콘크리트의 중성화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이제 중성화의 중성화 진행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네. 진행은 표면에서 콘크리트 표면에서 내부로 진행이 되네. 표면에서 내부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 서서히 진행되는 겁니다. 걸쳐서 서서히 진행을 합니다. 백화현상은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밖으로 기어 나와가지고 빨리 진행이 된 거고요. 이거는 탄산가스가 침투하면서 거의 발생한다 보면 탄산가스 침투로 생긴다 보면 돼요. 뭐 산성비도 약간 영향이 되지만 보통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성화 보통 판정은 이렇게 합니다. 중성화 판정은 그러면 건축물을 때려 부숴가지고 단면에 우리가 페노프텐 용액을 살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코아 채취를 해요. 때려 부숴놓고 미안합니다 할 수도 없죠. 아직 강알칼리성이네요. 철근 노관성이네요. 그래서 이 중성화가 나오게 된 계기는 이겁니다. 노후 불량된 건축물에 나중에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공동주택은. 그럼 그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안전진단 항목 중에 콘크리트 중성화입니다. 콘크리트 이 중성화가 철근 콘크리트 수명주기 추정할 때 쓰거든. 이 중성화 탄산화가. 이게 철근 콘크리트 이 수명은 보통 이걸로 따집니다. 수명주기는
수명 주기는 콘크리트 중성화로 보통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콘크리트 중성화 판정 요소가 꼭 들어갑니다. 안전진단 요소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중성화 판정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중성화 판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콘크리트 단면에다 이 페노프탈 용액을 갖다 살포해서 페노프탈레인, 제가 발음이 잘 되면 안 나옵니다. 제가 발음이 잘 안 될 때 보통 나옵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페노프탈레인은. 제가 6회 7회 때는 발음이 잘 안 돼가 6회 때는 애 먹었는데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잘 안 되는 체질이라서 그래서 이 페노프탈린 뭐 이거 하다가 수도 뺐다가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농담삼아 막 어렵게 나오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나왔는데 6회 때. 그래서 이 페노프탈린 용액을 갖다가 살포를 해가지고 반응 여부를 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붉은색 적색 톤, 붉은색 톤, 뭐 홍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붉은색 톤으로 이 적색 톤으로 변하면 이거는 강알칼리성이라는 거예요. 아주 싱싱하다 이거예요. 콘크리트가. 근데 무색으로 반응하면 이거는 중성화된 거예요.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적색으로 반응해, 무색으로. 그러면 페노프텐 용액은 강알칼리성에서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색으로 반응한 콘크리트가 중성화됐다는 겁니다. 중성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콘크리트가 이제 중성화 판정에서 중성화가 이루어지면 중성화 판정을 했어요. 중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는 거의 없습니다. 수산화 칼슘 성분에서 이 탄산칼슘으로 바뀌었다 해서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철근의 부식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중성화가 이루어지면요, 철근의 부식이 초래된다는 거예요. 녹슨다는 거예요. 부식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화됩니다. 철근이 부식이 되면 부피 팽창을 가져와요. 부피 팽창을 가져오니까 콘크리트 균열이 크게 딱 생겨요. 그러면 그 균열 사이로 탄산가스나 물이 침투돼서 철근 부식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벌건 물도 나오지만 어때는 이게 이 콘크리트가 탁 떨어져 나가요. 탈락됩니다. 그래서 철근이 녹슨채로 이렇게 보기 싫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얼마나 수명이 끈질긴죠. 철근이 벌겋게 녹슨 철근이 다 보이도요. 이 서울시내 아직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엄청 끈질기다는 겁니다. 그럼 붕괴되는 건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부실공사에서 붕괴되는 거예요? 심각한 사람인데 보통 제대로 지면요 수명 넘어도요 버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사람 생명보다 더 끈질깁니다. 잘 붕괴 안 됩니다. 그래서 철거에 제가 어려운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 중성화적인 측면은 그래서 두 번 언급이 돼서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143페이지 보시면 중성화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를 써놨습니다. 탄산가스 농도가 클 때, 물 시멘트비가 클 때. 탄산가스 침투로 생기니까 농도 높을 때 잘 생기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물 시멘트가 크게 되면 제가 잉여수분 정발로 건조 수축해서 균열이 생기죠. 그래서 이 균열이 많게 되면 탄산가스 침투가 빠를 수밖에 없죠. 습도가 낮을수록 온도는 높을수록입니다. 습도 온도는 반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습도하고 온도가 같은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습도 온도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틀린 것을 찾으라 할 때는 옳지 않는 것을 찾으라 할 때는 습도하고 온도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면 둘 중에 한 놈이 틀린 것이고 그리고 경량골재 사용했을 때 혼합 시멘트 사용하면 빨라집니다. 그러면 경량골재 사용하게 되면 됩니까? 이 탄산가스
공극이 많으니까 밀실하지 않으니까 탄산가스 침투가 빠르잖아요. 그럴 때 빨리 발생합니다. 그리고 산성비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단기 재령일 때, 그러면 재령은 제자가 부재 제자 라이령이라 했죠. 그래서 단기 기간이 얼마 안 된 재령일 때 이 공극의 중성화가 좀 빠르게 생깁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중성화 지연 대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중성화 지연 대책은 간단합니다. 이걸 막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 탄산가스의 침투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탄산가스 침투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탄산가스 침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탄산가스 침투가 되지 않도록 해주면 되죠. 그래서 1번에 마감제 사용하라. 그냥 타일이나 돌 붙인 같은 거 하여튼 공장 제품이든 마감제를 사용해 줄 수, 이것도 됩니다. 도장도 자주 해주는 것도 중성화 방지돼. 우리도 그래서 피부 늙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 같은 이런 거 발라줘야 되죠. 그거와 같이 마감제 사용해 주고, 피복 두께를 증가하면 최대한 늦어집니다. 그래서 늦어지기 때문에 철근에 녹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통 철근이 녹서는 시간은 보통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철근이 녹서는 데 걸린 시간이 7.2 곱하기 X의 자성으로 하는데 X가 피복 두께입니다. 피복 두께. 철근이 녹슬 때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래서 피복 두께가 2cm가 되면 2cm는 2는 4잖아요. 그러면 대략 28.8년 전후 정도가 나오는 거고, 근데 피복 두께가 3cm로 하면 3, 3은 9잖아요. 9가 되니까 64.8년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불과 1cm만 증가해도 이만큼 많이 그러면 대략 한 6년 정도 됩니까? 이렇게 늘어나니까 1cm 증가하니까 녹수는데 이만큼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복 두께 증가하면 최대한 중성화는 지연돼. 왜냐하면 외부에서 탄산가스 침투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재 단면이 커야 돼요. 부재 단면이 크면 내부에 시멘트의 석회 성분이 많죠. 그러면 장기간에 걸쳐서 대기 중에 석회하고 이 시멘트의 석회 성분하고 바로 수화작용해서 수산화 칼슘 성분이 발생돼서 강알칼리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면이 적은 데가 중성화 빠릅니다. 그래서 옛날 복도형 아파트에서 이 복도에 난간벽을 세워놨는데 그 난간벽에 녹물이 붉은 물이 나오는 경우를 보셨습니다. 바로 이게 부재 단면이 작으니까 중성화 빨리 진행되니까 안에 철근이 녹슬은 거예요. 오래된 아파트는 그겁니다. 그리고 탄산가스 영향을 이건 뭐 방법이 없죠. 뭐 생기는 탄산가스를 어떻게 영향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는 좀 어렵죠. 그래서 탄산가스 고려했으면 지구 온난화 탄산가스 주범이라 해서 뭐 어떻게 하자 말만 나왔지 줄이는 방법밖에 없죠. 그리고 다짐 및 양생을 충분히 해. 다짐 및 양생을 충분히 해주면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탄산가스 침투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 분리를 방지해서 재료 분리가 생기면 자갈은 자갈대로 가 있고 그러면 탄산가스 침투가 빠르거든요. 그리고 습도는 높게 하고 온도는 낮게 유지해야 됩니다. 자, 습도가 높아야지 계속 수화작용해서 이 강알칼리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습도는 높게, 온도는 낮게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온도, 습도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량골재. 이 경량골재 사용을 억제해야 되겠죠. 이걸 줄여줘야 돼. 경량골재는 사용하더라도 최대한 줄여주든지 사용을 안 하든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경량골재를 사용하면 중성화는 촉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측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시멘트비, 물의 사용량은 최대한 줄여줘야 돼. 물 시멘트비, 물의 단위 수량 이런 것은 최대한 줄여서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최대한 줄여주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해사, 바닷모래 사용하면 바닷모래는 염분을 이렇게 제거해서 세척하는 담수로 씻어서
염분을 일정 이하로 제거를 해서 사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염에는 보통 이겁니다. 회사 사용을 해가지고 염분이 이런 골재에 침투돼서 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바닷가에 해안가의 건축물들은 공기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염분이 침투돼서 이 염해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콘크리트의 강알칼리성이 소실되면서 철근의 부식으로 해서 구조물에 이제 건물이 기둥이나 보하는 구조물에 균열을 야기시키는 게 이것이 염해거든요. 그래서 이 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염분을 꼭 제거를 우리가 해 주셔야 돼요. 회사 바닷물에 사용할 때는 염분을 꼭 제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철근이 녹슬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아염도금 철근 사용한다든지 내식성 철근이나 에폭시 코팅 이런 거 해주면 되고, 아니면 콘크리트 철근을 녹슬지 않도록 방청제를 혼합해 준다든지 이런 거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시멘트 비는 작게, 요거는 이제 정리해놔야 되죠. 염분 제거하고 물시멘트 비는 최대한 적게 한다. 물을 많이 넣게 되면 건조 수축이 증가됩니다. 물을 많이 때리면 이제 콘크리트는 수화작용에 서 수화열이 동반된다 했죠. 그 수화열에 의해서 바로 이 물이 증발되면, 잉여수분이 증발되면서 건조 수축이 생겨. 그러면 균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탄산가스 침투가 빠르니까 물시멘트 비는 최대한 적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균열이 생기면 이 염분, 그래서 공기 중에 염분도 빨리 침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적게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단점 개념이 나오는데, 이 장단점은 뭐 초기에 이미 출제를 했습니다. 1대 1에 2에 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 문제의 지문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거에 대한 대비로 장점에서는 1번, 2번 체크하시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다 돼요. 내하도 되고, 내구도 되고, 내진도 되고, 내풍도 되고. 자, 다 됩니다. 뭐적인, 내하적인 또는 내구적인, 내진적인, 내풍적인 구조가 다 됩니다. 적인 구조 다 돼요. 항상 그 측면을 기억해도 어떤 것든 다 된다는 측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요. 철골 구조가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유지 관리비 점이 적게, 그래서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관리비 너무 많이, 유지 관리 많이 들어가면 싫어하죠. 그리고 장점적인 측면에서 하나만 더 기억하실 거, 7번 해서 바로 저거 됩니다. 얘는 차음성이 커요. 음을 하는 차음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에 철근 콘크리트 쳐진 데서 문만 잘 돼 있어, 방음 구조돼 있으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 소리 보통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지하에 말해서 소리 깨 지르고 막 발로 차고 그러다가 지쳐서 보통 쓰러져 있는 거 많이 보시죠? 그러지 말고 뭐 단단한 물체로 두들겨야 되죠. 두들기면 전음도 크니까. 그래서 단점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 1번 알아도 자체 중량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2.4톤에 해당돼 1세제곱미터가. 그래서 자중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6번에 형태 파괴 철거가 곤란해요. 그래서 이 부착력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철거 해체가 어렵고, 8번에 단점입니다. 단점 8번에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단점 8번에 전음도가 크든, 철근 콘크리트는 전음도가 큽니다. 전음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전음도가 크기 때문에 층간 소음 발생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 차음성이 높은 것은 장점이에요. 그런데 전음도가 큰 것은 단점적인 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5번에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 계획 분야 있죠. 뭐 이거는 별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는 언급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분야는 거기에서 보에 배치해서 컴보하고
작은 보의 개념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큰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를 큰 보라 해요. 양쪽이 다 기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보는 큰 보나 뭐 기둥과 큰 보를 보를 연결한다. 그러면 작은 보를 됩니다. 그래서 도면에는 원래 B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큰 보 가다는 G를 쓰고 거대 약자 G를 쓰고 그리고 빔의 약자 작은 보는 B를 형태를 쓰고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1절 개요 부분에 대해서 개론 부분을 다뤘습니다. 개론이 보통 한 문제 정도는 언급이 돼서 거의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2절 콘크리트 분화는 다음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